뭔가 달라진 것이다. 1505년 뒤러는 독일을 떠나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북부 이탈리아로 간다. 당시 변방에 불과했던 독일에서 문헌을 뒤지고 모델을 관찰하며 사실적인 표현법을 찾는데 한계를 절감했던 뒤러. 그는 이탈리아 체류 2년 동안 새로운 미술에 흠뻑 빠져든다. 그동안 뒤러의 기법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은 또 있다. 이것은 뒤러의 초기 작품 밀밭 드로잉이다. 이 그림은 뒤러가 1513년에 그린 넓은 잔디다. 호크니는 이 두 그림의 차이에 의문을 던진다. 이제 뒤러가 1513년에 그린 수채화 넓은 잔디와 초기에 그린 앞쪽의 밀밭 드로잉을 보자. 그의 묘사가 얼마나 자연주의적인지 보라. 그림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이탈리아에서 뒤러는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 르네상스의 성취를 이룬 북부 이탈리아. 이탈리아 미술의 사실적인 표현 기법을 배우기 위해 당시 뒤러와 같은 수많은 화가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병든 바쿠스는 16세기 말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자화상이다. 초기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 카라바조.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사실성을 탁월하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너무 사실만을 쫓아 일부 비평가들에게 자연주의라고 비난받기도 한 카라바조의 그림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매우 사실적인 정물의 배치, 어두운 배경과 강한 조명, 빛과 그림자의 강렬한 대비. 초기 시절부터 정물과 초상을 즐겨 그렸던 카라바조는 반드시 모델이 있어야만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화가였다. 그 카라바조의 그림에는 미스테리가 숨어 있다. 밑그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라바조의 경우에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색채를 붓에 묻혀서 캔버스에 옮기는 그 자연주의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밑그림은 대개 정물화가나 풍경화가의 경우에 생략하는 것이 관례이고, 초상화라든지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는 역사화의 경우에는 구성과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줄거리를 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그러나 카라바조의 그림에서는 렌트겐을 촬영해 보았더니 밑그림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카라바조가 정물화가에서 출발해서 정물화가들의 기법으로 초상화나 역사화를 완성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당시에도 그런 독특한 기법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카라바조의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이 작품의 바탕에는 밑그림으로 볼 수 없는 몇 개의 눌린 자국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림을 그린 것일까? 호크니는 또 한 번 의문을 던진다. 전해지는 드로잉은 전혀 없고 그의 드로잉에 관한 문헌 증거도 발견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실수나 수정도 없이 그 복잡한 구성을 완성한 걸까? 과연 당시의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의문이 생긴 저자 데이비드 호크니는 자신의 작업실에 그림의 장벽을 만듭니다. 호크니는 이것을 대장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책의 차례 바로 뒷면에는 시칠리아 체팔루데 성당에 있는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르와 또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스트라보크의 초상이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펼치면 호크니의 작업실에 있는 대장벽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150년부터 1889년까지의 그림을 분석한 호크니의 대장벽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화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훑어보던 호크니의 눈에는 문득 한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1430년경에 로베르토 캉팽이 그린 이 그림, 한 남자입니다. 인물이 쓰고 있는 이 터번의 주름은 마치 진짜 감촉이 느껴질 것처럼 사실적이고 눈매와 입 주변의 명암 처리는 매우 자연스럽고 또 턱선에 작은 이중턱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매우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호크니는 이 그림을 이전에 그려진 이 다른 초상화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로베르 캉팽이 그린 인물은 이전의 인물들과는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1425년경에 그려진 마솔리노 다 파니칼레의 절름발이를 치료하는 성 베드로,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인물의 얼굴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두 그림이 그려진 시차는 5년. 저자 데이비드 호크니는 두 그림의 시차, 그러니까 1420년대 후반에서 1430년 초 사이에 화가들의 기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갑작스러우면서도 극적인 뭔가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당시 화가들은 왜 그렇게 더 사실적이고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일까? 다시 책으로 들어가 봅니다. (1999년 1월) 저자 데이비드 호크니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있었던 한 프랑스 화가의 전시회에 참가한다. 거기에서 본 아름다운 초상 드로잉에 호크니는 강렬한 흥미를 느낀다. 19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앵그르의 드로잉 작품 루이 프랑스와 고디노 부인이다. 드로잉의 선은 눈짐작으로 그렸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밀하다. 더듬지 않고 단번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앵그르의 또 다른 드로잉, 샤를 아야르 부인이다. 역시 수정의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완벽한 드로잉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드로잉 실습 시간. 흰 캔버스의 형태를 잡아내는 학생들의 손놀림은 매우 조심스럽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눈을 굴려 관찰을 하며 대상을 파악한다. 흰 백지에 딱 손을 딱 대는 순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큰 덩어리를 이렇게 딱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면 안에 뭐 이쪽으로 치우칠까 아니면 가운데다 둘까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눈으로 파악이 된 대상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흰 캔버스 위에 옮겨진다. 그러나 선을 긋고 또 긋고 수정에 수정이 거듭된다. 그 더듬은 흔적은 완성된 드로잉의 일부로 남는다. 드로잉이라는 것은 회화 작업이 나오기까지는 아주 필요한 것이고 그거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들이 몸에 배인 상태에서는 어떤 화폭에 연필로 스케치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작업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화 작업 중에서 보면 유화나 아크릴화 같은 경우는 덧칠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처음에 어떤 자기가 느끼는 대상을 보고 느끼는 그러한 것을 갖다 마음껏 펼쳐놓고 색이라든지 뭐 덩어리로 나타내주고 정리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드로잉이 그 전에 그만한 어떤 역량이 쌓여지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드로잉에서 채색에 이르기까지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따라가 본 것이다. 드로잉이 완성되기까지 몇 번이고 수정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번 덧그린 흔적은 밑그림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것은 앵그르의 또 다른 드로잉 작품이다. 이번엔 더듬은 흔적이 역력하다. 그렇다면 더듬은 흔적이 전혀 없는 앵그르의 다른 드로잉들은 어떻게 그려진 것일까? 사진과 영상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 미술은 대중문화의 시각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현대 미술의 한 경향, 이른바 팝 아트의 시작이다. 팝 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 그는 유명 인사들을 투영기를 사용해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이것이 앤디 워홀이 사용한 투영 기법이다. 사진을 투영시켜 대형 화면에 그림이 맺히게 한 다음 그 위에 종이를 대고 영상을 따라 그림을 그린다. 이러한 투영 방법은 현대 화가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앤디 워홀의 쾰른 대성당. 수정된 선 하나 없이 대성당의 복잡한 형태를 완벽하게 잡아냈다. 사진을 밑에 대고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991년) 화가인 데이비드 호크니가 광학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은 프리즘 광학장치를 통해서였다. 19세기 초에 발명된 프리즘 광학장치, 사진기의 전 단계라 말할 수 있다. 프리즘에다 135도 각도의 반사면 2개를 설치해 이미지를 올바른 각도로 관찰자의 눈에 전달되게 한다. 프리즘 광학장치를 통해 드로잉을 하던 호크니는 선을 더듬지 않고 단번에 형태를 잡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작업도 숙달되려면 상당한 실험과 연습이 필요하다. 사실 프리즘 광학장치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편이죠. 종이에 투영된 이미지와 손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어떤 누구도 이 투영된 이미지를 한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굴을 먼저 보고 어떤 특징들을 잡아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눈과 눈 사이, 눈과 코, 입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광학의 지식을 터득한 호크니는 앵그르와 한스 홀바인 그리고 앤디 워홀 이 세 화가의 드로잉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사진을 대고 베낀 것처럼 더듬어 그린 자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홀바인은 16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사진 기술이 없던 시대의 그림에
어떻게 광학의 흔적이 나타난 것일까? 앵그르와 홀바인의 옷의 선을 비교해보라. 이 드로잉들은 대담하고 정확하다. 마치 뭔가를 따라 그린 것처럼 단번에 빠르게 그려졌으며 주름과 질감이 잘 살아있다. 앤디 워홀의 돈다발도 그와 비슷하게 수정 없이 선이 그려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과연 홀바인과 같은 화가들은 어떻게 선을 따라 그었을까? 저자 호크니는 그의 작업실에 12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수백 장의 명화들을 복사해 붙여놨다. 그림들을 보던 호크니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는다.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에는 눈짐작으로만 그리기엔 너무나 어려운 대상들이 정확한 원근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1423년에 그려진 동방박사의 경배. 뒷사람과 앞사람의 구분이 없는 평면적인 그림이다. 1436년 플랑드레의 화가 얀반 에이크가 그린 롤랭 대주교. 세부 묘사와 원근감이 살아있어 매우 사실적으로 보인다. 1460년의 그림 서재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 원근감이 잘 표현돼 있다. 15세기 이러한 원근법의 발견은绘화의 사실성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의 일루전을, 입체의 영상을 평면에 그대로 옮기는 기술이 원근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평면 속에서 입체로 보여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뒤에 보이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죠. 대신 인물의 이미지는 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러면 흐릿한 것과 뚜렷한 것이 대조되면서 이제 어떤 원근감을 느끼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 정확하고 과학적인 선원근법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은 그 구형과 뭐 이렇게 곡선의 형태의 뭐 악기라든가 하는 것들을 그 재현해낼 수 없죠. 이것은 드로잉을 남기지 않은 화가 카라바조의 그림이다. 소녀가 들고 있는 악기 류트의 원근감은 대단히 정확하다. 류트는 타원형으로 원근감을 살리기가 매우 까다로운 대상이다. 1525년 뒤로의 판화는 류트의 원근감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다. 줄의 한쪽 끝을 벽의 한 점에 붙이고 다른 쪽 끝은 류트의 한 점에 연결한다. 나무틀 위를 가로지르는 다른 두 개의 줄을 움직여 위치를 잡은 다음 경첩을 단 화면을 갖다 대고 줄들이 만나는 지점을 표시한다. 이 작업을 되풀이하면 화면에 많은 점들이 생기면서 류트의 원근감이 살아난다. 당시 카라바조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물과 함께 류트를 그려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1533년 한스 홀바인이 그린 대사들. 정밀한 세부 묘사와 탁월한 원근법으로 유명한 그림이다. 특히 이 그림에는 곡선과 구형의 물건들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 눈짐작으로 그리기 어려운 대상인데도 모두 정확한 원근법으로 표현돼 있다. 과연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을까? 아래 선반에 있는 류트는 뒤래의 판화에 나오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점을 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른 곡선형 물건들을 눈여겨보라. 예를 들어 위 선반에 있는 천구의는 완벽한 구형이다. 아래 선반의 지구의 경도와 위도는 구의 곡면을 따라 정확하게 그려졌으며 아프리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다. 열린 책의 악보도 정확하다.
사진 기술이 없던 시절에 그려진 놀라운 그림들. 저자 데이비드 호크니는 어떤 광학적 장치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거울을 사용해 처음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우린 무척 흥분했습니다.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사용하면 가느다란 붉은 머리카락까지도 그릴 수 있습니다. 거울로 투영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더 간단하게 분명하고 깨끗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술로 최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거울 투영법입니다. 여기에 탑을 투영한 멋진 칼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투영된 이미지에는 탑의 담쟁이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까지도 보입니다. 담쟁이는 움직이는 모습과 매우 아름다운 색깔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미술사학자들이나 화가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기술을 발견한 것은 참으로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고민하던 호크니는 우연히 거울에 담긴 모습이 잘 비춰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손거울인데요. 과연 눈에 보이는 풍경이 잘 비춰질까요? 사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 옆에 세워진 이 건물은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일종의 암실입니다. 사방에 벽을 세우고 한쪽에는 이렇게 창문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거울과 렌즈가 준비되어 있고 캔버스도 갖다 놨습니다. 여기 바깥에 이렇게 모델들이 앉으면 당시의 화가들은 저 암실 안에서 비밀스럽게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호크니는 추측합니다. 화가들은 과연 어떻게 사진처럼 생생하고 정밀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깥 풍경의 이미지들이 암실의 맞은편 벽 위에 이미지를 투사하게 됩니다. 이때 암실의 눈에 해당하는 바늘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근의 모든 상들이 깨끗하게 그 윤곽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늘 구멍이 커질 경우에 윤곽선이 흐려지는 단점이 있는데 그때는 렌즈와 같은 광학 도구를 사용해서 빛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초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꾀할 수 있죠. 암실의 창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가느다란 빛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 빛에다 미리 준비해놓은 볼록 렌즈를 갖다 대본다. 창문 맞은편 캔버스 위에 렌즈로 투영된 이미지가 맺히는 것이 보인다. 바깥에 앉아있는 모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생생한 이미지. 인물의 표정뿐 아니라 색채까지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다. 이렇게 렌즈로 투영된 이미지 위에 드로잉을 하게 되면 마치 밑에 사진을 대고 그린 것처럼 단번에 형태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더듬은 흔적이 없는 완벽한 드로잉은 바로 이렇게 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호크니는 추측한다. 드로잉이 완성되면 화가는 창문을 열고 캔버스를 뒤집어 이미지를 바로잡는다. 이제 화가는 모델을 눈으로 관찰하며 명암과 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해낸다.
햇빛을 받은 모델의 얼굴에는 명암의 대비가 강하게 나타난다. 르네상스 시대 초상화에 명암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의 뛰어난 사실성, 그 뒤에 숨어있는 비밀은 바로 렌즈와 거울의 사용이라고 호크니는 추측한다. 약 560여 년 전 유럽의 일부 화가들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울과 렌즈를 사용했다. 그리고 거울과 렌즈의 가공 기술이 발달할수록 또 거울과 렌즈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숙달되면 될수록 그 그림은 사실성을 더해갔다. 이것이 바로 호크니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거울과 렌즈는 과연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호크니는 대장벽의 그림을 다시 한번 훑어본다. 마침내 그 변화의 시기에 그려졌으리라 추측되는 초상화 한 점을 발견한다. 바로 플랑드르의 화가 로베르 캉팽이 그린 한 남자다. 로베르 캉팽이 그린 얼굴은 놀랄 만큼 현대적이며 오늘날의 인물과 다를 바 없다. 선명한 명암은 강한 빛을 비추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터번의 주름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인물의 작은 이중턱도 명확하고 입과 눈도 잘 어울려 강렬한 인상을 전해준다. 광학의 흔적은 1430년 플랑드르 화가의 그림에서 처음 나타난다. 비슷한 시기 동일한 기법으로 그려진 작품이 북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플랑드르와 북부 이탈리아의 일부 화가들은 르네상스 초기부터 광학을 이용했다. 유럽의 화가들은 이 새로운 양식을 앞다퉈 모방했고 그 비법은 전 유럽으로 전해진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여명이 전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간 16세기 초. 이탈리아로 향했던 독일 화가 뒤러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뒤러는 이탈리아에 체류했던 그 2년 동안 광학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호크니는 추측한다. 그의 묘사가 얼마나 자연주의적인지 보라. 그는 거울 렌즈를 사용하여 이 작품을 그린 게 아닐까. 이번엔 다음 쪽의 흑백 사진과 이언 해밀턴 핀리가 뒤로의 잔디에 받치는 사진 작품을 비교해보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렌즈를 이용한 두 개의 이미지가 아닐까. 이것은 드로잉 없는 그림을 그린 자연주의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이다. 카라바조는 성서의 이야기를 눈앞에 벌어지는 일처럼 재현해내는 솜씨가 매우 남달랐다. 그의 그림은 잘 연출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들게 한다.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이다. 찰나의 표정과 동작을 잡아내기 위해 무엇보다 화면 구성을 위한 연출력이 요구된다. 예, 제가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사진으로 재현을 한다고 쳤을 때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이 흐름, 이 빛의 흐름을 재현하는 커다란 라이트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을 통해서 여기 하반부에 보여지는 두 번째 조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두운 부분, 실제로는 우리가 조명을 만약에 하나만 썼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내명을 위해서 또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총 3개가 들어갔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그게 조명이 아주 연한 조명이 아니고 강력한 조명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카라바조의 작품 성 마테오의 소멸을 다시 보자. 조명,
의상, 자세 등 모든 것이 연출됐음을 알 수 있다. 호크니는 카라바조가 마치 카메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광학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영화 감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명, 의상, 자세 등 모든 것이 주의 깊게 연출되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할 수가 있다. 자, 빛이 비치는 곳까지 손을 쳐들고 얼굴은 약간 이쪽으로 돌리게. 그리고 그 외투의 색깔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빛을 더 잘 받고 어깨가 더 잘 보이겠지. 모자의 흰 깃털이 어두운 벽을 바탕으로 두드러져 보일 걸세. 자, 맨 앞에 사람은 소매가 흰색이어야 하네. 검은 배경, 강한 조명, 짙은 그림자. 이 같은 카라바조의 화풍은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퍼져나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당시 렌즈의 사실적인 영상은 예술의 목표였으며 그림을 판단하는 잣대였다. 그러나 사진기가 발명된 19세기 렌즈의 이미지를 쫓던 사실주의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더불어 화가들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던 렌즈의 기술은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고 호크니는 추측한다. 천재 화가들이 거울과 렌즈를 사용했다는 가정을 세우자 데이비드 호크니가 가졌던 의문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저 세계를 대표하는 명화라고 알려진 그림들. 호크니는 그 그림에서 거울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명화의 비밀을 추적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해설은 그림의 문외 아닌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질 만큼 알기 쉽게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그림 속에 숨은 비밀의 열쇠를 추적해 나가는 책 속의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것은 1518년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다. 비단과 빌로드의 풍부한 색조와 질감, 표정을 살리는 음영 처리로 사실주의의 기적이라고 불린 명작이다. 이 그림 속엔 렌즈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손에 쥐고 있는 물건, 즉 확대경이다. 이것은 라파엘로가 적어도 렌즈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가능한 생생하게 그리려 했을 것이다. (1430년) 플랑드르 화가의 그림에는 렌즈와 거울이 종종 등장한다. 로베르 캉팽의 그림에는 볼록 거울이 있고 얀 반 에이크가 그린 그림의 인물은 안경을 들고 있다. 렌즈가 등장하는 그림들은 당시 화가들이 렌즈에 친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화가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칠 정도로 세밀한 묘사. 얀 반 에이크의 걸작 아르놀피니의 결혼. 여기에도 볼록 거울이 있다. 언제부턴가 화가들은 실제가 아닌 렌즈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림에 나타난 왜곡된 이미지는 그 분명한 증거다. 카라바조의 그림, 엠마오의 만찬이다.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베드로의 오른손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지만 두 손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다. 베드로의 양손을 비교해보자. 맨 뒤쪽에 있는 오른손이 앞으로 나온 왼손보다 더 크다. 렌즈의 왜곡으로 오른손이 확대된 것이다. 한스 홀바인의 작품 게오르그 기스체. 탁
탁자를 덮은 카펫의 무늬는 매우 사실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렌즈의 왜곡이 있다. 탁자의 오른쪽 모서리는 꺾이고 동전통의 각도는 틀어져 있다. 베르메르의 그림, 부엌의 한여. 그림의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초점이 맞지 않는다. 명백한 렌즈 효과다. 예를 들면 이 뒷부분에 이 초점이 안 맞았죠. 그거를 저는 눈여겨 안 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호크니의 발견을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분명히 초점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우유를 따르는 이 부분에 맞추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초점이 이제 안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카메라로 담았을 때 분명히 이 뒷부분에는 그 초점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사진기로 찍은 것처럼 이 작업을 다시 재현을 한 거죠. 얀 반 에이크의 니콜로 알베르카티 추기경. 이 드로잉화는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원화의 대략 절반 정도 크기다. 제작진은 KBS 특수영상실에 의뢰해 두 그림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원화의 크기를 줄여서 드로잉화에 갖다 놨다. 놀랍게도 두 그림의 윤곽이 거의 일치했다. 자, 옆선을 맞췄더니 이렇게 됐다. 그 윤곽선은 거의 정확하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이랑 코랑 입이랑 귀랑 뭐 얼굴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요. 흑백으로 그린 그림이랑 유화의 그림이랑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는데 전체적인 비율이 좀 틀려진 거죠. 크기가 다른 두 그림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었을까? 얀 반 에이크는 거울을 이용해 드로잉을 확대시켰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호크니는 추측한다. 한스 홀바인의 작품 대사들. 마치 잘못 들어간 것 같은 이상한 이미지가 보인다. 컴퓨터로 그 영상을 바로잡아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해골이었다. 렌즈를 사용한 까닭에 해골이 일그러진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다. 수르바린의 그림, 기도하는 성 프란체스코. 해골이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뒷머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10% 압축해 보았다. 그러자 어느 정도 해골의 비례가 맞아 보인다. 반 빌레르트의 갑옷 입고 창을 든 남자. 인물의 자세가 무척 어색하다. 그러나 그림을 수직으로 늘려보면 남자의 모습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16세기) 말 왼손잡이 모델이 부쩍 늘어난 것도 렌즈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카라바조의 그림 바쿠스. 바쿠스는 의자에 오른쪽으로 기대어 앉아 있다. 그런데 물잔을 든 왼손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바쿠스 그림을 거울에 비춰봤다.
원래 그림보다 거울에 맺힌 이미지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화가들이 렌즈를 사용한 16세기 말에 갑자기 왼손잡이 모델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은 우연일까? 이 현상은 카라바조와 더불어 시작되어 좋은 품질의 평면 거울로 상을 바로잡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지속된다. 천재 화가들이 거울과 렌즈를 사용했다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주장이 무엇보다 신빙성을 갖는 이유는 그가 미술사를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철저히 화가의 입장에 서서 사실적인 그림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들을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때문에 이 책은 지금까지 어느 다른 미술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글이 다른 미술책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502년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인간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라고 불리는 걸작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미술사학자라고 불리는 곰브리치는 그의 명저서 서양 미술사에서 이 그림의 천재성에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위대한 관찰자인 레오나르도는 그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레오나르도가 부드러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둔 부분들이 바로 입과 눈 부분이다. 모나리자가 어떤 기분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녀의 표정은 늘 붙잡을 수가 없다. 이제 명화의 비밀에 있는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그릴 때 광학을 이용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3차원 세계의 선명한 이미지를 평면 위에서 생생한 색깔로 보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가 렌즈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긴 그가 뭘 몰랐을까? 거울과 렌즈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호크니의 이 같은 주장은 미술사를 새로 써야 할 만큼 획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출간에 따른 미술계의 반응, 그리고 호크니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천재 화가들이 거울을 사용했다는 호크니의 주장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이 책이 나오자 세계의 여론은 들끓었다. 세계적인 비평가 수잔 손탁은 명화가 렌즈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호크니의 주장은 역사상 유명한 연인들이 모두 비아그라를 사용했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술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화가들의 능력이 명화를 그릴 만큼 뛰어나다는 것이다. 목격자의 설명만으로 화가가 그린 몽타주는 실제 범인의 모습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홀바인의 대사들, 그림 속의 정물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구본을 렌즈로 투영해 그렸다면 경도와 위도의 위치가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그림 속의 지구본을 보면 일부 경도와 위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호크니가 내세운 가설들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호크니는 그것을 앞으로 미술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한다.
이것은 호크니가 만든 그래프다. 붉은 선은 렌즈 기법을, 녹색 선은 눈짐작으로 그리는 기법을 나타낸다. 1430년경 플랑드르 일부 화가들은 렌즈를 통해 현실을 보게 된다. 이후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도 광학을 실험했다. 카라바조는 렌즈의 대가였다. 렘브란트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화가는 두 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1839년) 사진술의 발달로 회화는 전환기를 맞이한다. 시대를 풍미한 사실주의는 사진에게 자리를 내준다. 이때부터 회화는 붉은 선에서 급격하게 멀어진다. 이후 마네, 세잔, 반 고흐 같은 화가들은 사진과 똑같은 그림을 거부하고 독창적인 회화의 세계를 창조한다. 조토가 1300년에 그린 정물화, 광학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7세기 그려진 포도주와 은그릇이 있는 정물. 이만큼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한 그림이다. 그리고 1881년 마네가 그린 폴리베르제르의 술집. 광학의 정밀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어색한 화풍이 부활한 듯 보인다. 세잔의 그림은 얼핏 광학을 사용하기 이전의 어색한 그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엄청난 발전이 있다. 그리고 그 발전은 400여 년 계속된 사실주의 화가들의 광학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화가들의 명성이 광학 때문이 아니라 재능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의도는 없다. 600여 년 전의 화가들에게 광학적 투영법은 현실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광학은 화가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새로운 도구를 주었을 것이다. 화가들이 광학적 장치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들의 업적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더욱 빛난다. 여러분은 3D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라움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도 사실적인 그림들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사진이 없던 시대에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적인 그림에만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또 이 같은 세잔의 그림은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이제 책의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르와 반 고흐의 트라부크의 초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무려 700여 년의 시차가 나는 이 두 그림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그림 사이에는 수많은 천재 화가들의 사색과 고민의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처럼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했던 화가들. 렌즈와 거울은 그 고민의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게 호크니의 주장입니다. 결코 천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본다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진지한 관찰과 사색, 빛, 시각,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그림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있었기에 사진, TV, 영화, 디지털 영상에 이르기까지 이미지를 재현해내는 인간의 능력이 진화할 수 있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